이스라엘은 건국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온 전투에 가장 최적화된 국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군이 전투에 가장 최적화된 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국가명을 언급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이 군 혹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과 관련된 작전에 문제가 생기면 군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모아놓고 혼을 내죠. 그러나 전쟁은 군이 아닌 국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군은 단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나폴레옹의 몰락에 기여했고 자신이 프랑스 군의 포로였던 시절 나폴레옹 군을 곁에서 지켜봤던 서양의 전쟁 철학자 클라우제비치는 전쟁 철학의 바이블인 전쟁론을 집필했고 이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즉 전쟁은 정부의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국가의 활동이며 군대가 아닌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역사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쟁론은 잘못 해석해서 국가를 전쟁의 패망으로 이끈 사례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국가로는 1차 대전의 군국주의 독일과 양차 세계대전의 쇼와 육군의 일본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 모두 엘리트 군인들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었고 민간 정치 지도자들은 함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에서 전쟁에 수행되는 모든 요소에 밀접하게 개입하며 심지어는 기술 발전과 관련된 연구직 인력들을 탈피오트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를 기술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군이 물리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최적의 요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군이 양과 질의 우위에서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적어도 양과 질적으로 동일한 상대와는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양은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상대와 싸우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과 질이 아군보다 우세한 적과 싸우게 한다든가 질적으로 아군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적과 전투를 하는 지경이 되면 국가는 이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략적 불리함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국이죠. 적국의 너머에도 적국을 지원하는 또 다른 적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도의 문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할리우드 영화에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은 약자라는 프레임이 입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억압받았던 부분이 많이 묘사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이스라엘의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열악한 환경에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을 자위적 차원에서 당연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국제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중동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미 정서로 얼룩진 중동의 국가들 중 이스라엘은 가장 매력적인 우방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도 친미를 표방하는 국가가 있지만 최근에 사우디처럼 권력자가 바뀌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건국 시부터 서구 사회의 도움으로 건국이 되었고 세계 각지의 유대 자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서구 사회에게 등을 돌릴 일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자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적국에 대해 과감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한 번 공격을 당할 경우 과감한 군사보복 작전을 매번 수행하는데 그에 따라 국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수행 경험을 증대시켜줬고 이스라엘은 단순히 군사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매번 전쟁과 전투가 끝나면 그에 대해 치열하고 실질적인 사후 검토를 실시해서 새로 전투를 수행할 때마다 매번 무섭게 전쟁 수행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화 월드워 Z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좀비 창궐에 대비해서 장벽을 사전 건설하여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했느냐는 브래드 피트의 질문에 이스라엘 정보부 담당자는 우리는 레드티밍을 한다라고 대답하죠.
레드티밍은 이스라엘 군 및 정부 조직의 회의에서 반드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레드팀으로 지정된 사람은 반드시 회의 시간 중 일정 시간 발언권을 보장받고 그 회의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건도 이 레드팀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하며 이 제도를 통해 만약에 집단 지성이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현 시점의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과 전투 경험을 통해 국가 전체가 전쟁에 최적화된 전사들의 나라죠. 그에 비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에 있는 가자 지구 내에서도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당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구도,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팔레스타인인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을 방패로 삼는 하마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마스의 지도부는 상당수가 카타르에 위치합니다. 자신들은 중동 국가들의 비호를 받으며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지지 않으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도 잘 보여지듯이 초반 기습은 성공했지만 하마스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왜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하마스는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투쟁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손은 이란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이 최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카타르로 송금할 것을 허락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카타르로 이동한 이란의 자금을 동결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우디는 스스로 중동의 지역 패권국이 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 조건을 제시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내걸었습니다. 극단적인 실용주의자인 빈 살만은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21세기 내내 경직된 미국-이란 관계가 일시적이었지만 이란 자금 동결 해제를 통해 개선의 기미가 보였고 사우디의 야심찬 젊은 왕세자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지원할 만한 믿을 만한 세력이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물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미국과 이란 관계 회복에 제동을 걸고 중동의 패자로 군림하려는 빈살만 왕세자의 리더십에 경고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정상적인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밀려나 있음에도 현재 수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사우디의 실질적 서열 1순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사우디 왕세자들이 젊은 시절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친미 성향을 띠며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데 반하여 빈살만은 사우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중동의 친미 국가가 아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석유 가격 조절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무슬림 순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고관도 분쟁을 일으킨다면 빈살만은 지금까지 자신을 현재 위치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준 무슬림 순혈의 정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하마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동의 주요국인 사우디와 이란에게 팔레스타인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칫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이스라엘에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의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잊혀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 정도의 고강도 분쟁을 일으키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가자지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민간인 피해가 막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심리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작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 언론인 암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맹렬히 비난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유가와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가 안정 정책에 사우디가 동조하지 않고 원유 감산으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경제 파탄을 막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무능을 프레임으로 다음 대권에 도전하고 있죠. 이 모든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해야 내년에 있을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의 역습을 막을 가능성이 생기기에 바이든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빈살만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밀었고, 이러한 그의 제스처가 팔레스타인을 긴장하게 만들어 위기감을 느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